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은별이한테 그렇게 해당되는 증후군은 아니죠. 이렇게 가면 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은별이처럼 악에 바친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막 베로나만큼은 내가 꼭 이길 거야 막 이제 이런 악에 바친 모습 이런 거 안 보여준다고요. 오히려 가면 증후군을 은별이가 겪고 있다면 내가 베로나를 이긴 거는 우리 엄마가 천서진이라서 그래.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 같은 거를 진짜 안 보는데 친구가 하도 한번 봐보라고 그래가지고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은 시즌 1이 완료가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를 빨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기만 하면은 애청자로서 제가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도대체 왜 재밌는지 어떤 부분이 매력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 작품 초반부에 주단태가 자기네 집에 민설아의 더러운 신발이 있는 걸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이드한테 뭡니까 이 더러운 신발을 얼른 내 집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심수련도 민설아한테 가가지고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로 주단태에게 결벽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결벽증 있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결벽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벽증은 강박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박장애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생기는 병입니다. 결벽증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나타나는 병이죠. 물론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나 과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특정한 부분에만 결벽증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결벽증이 생기는 분들은 만사가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만사가 불안한데 이 불안이 뭐 어떤 특정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 불안이 커져서 결벽증이 돼버린다.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굉장히 작은 확률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나 오늘 외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행동 같은 거를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시기 어렵죠. 돈을 잃으면 어떡해? 이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겠죠. 만사가 불안한데 주식은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거를 꿈에도 안 꿉니다, 보통. 그런데 주단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막 몇백억 단위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하죠. 만사가 불안한 성격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결벽증까지 생겼다면은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봐야지 재밌는 거기는 한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그런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결벽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주단태는 얼굴에 피가 묻으면 공황 발작과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결벽증이라서 얼굴에 피 묻는 게 싫어서 이런 공황 발작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하박사랑 싸울 때 얼굴에 피가 튀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황 발작이 안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주단태가 얼굴에 피를 이렇게 묻히는 장면에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 장면이 나오죠. 어릴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얼굴에 피가 묻혀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연예인 공황장애의 진실. 이 영상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공황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공황 발작은 이 엄청난 공포에 신체가 압도돼서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막 엄청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도 공황 발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단태의 공황 발작은 결벽증이랑은 조금 다른 심리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화에서 하은별이 우리 천서진 딸 하은별이
가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실 가면증후군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어기제 뭐라고 했죠? 외부의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 이런 기대로부터 오는 부담감,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바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전략을 가면증후군, 방어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버리기 위해서 이 가면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줄여버려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조금 줄여버리면 나중에 실패를 해도 그 충격이 조금 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100점을 맞기를 기대를 하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원래 80점짜리 애야,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얘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객관적으로 야, 너 진짜 100점짜리 애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 80점짜리 애야, 그래서 90점만 맞아도 나 굉장히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가면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야, 너네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 아니야, 나 좀 모질라,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면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은별이한테 그렇게 해당되는 증후군은 아니죠. 이렇게 가면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은별이처럼 악에 바친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막 베로나만큼은 내가 꼭 이길 거야, 막 이제 이런 악에 바친 모습, 이런 거 안 보여준다고요. 오히려 가면증후군을 은별이가 겪고 있다면 내가 베로나를 이긴 거는 우리 엄마가 천서진이라서 그래, 이렇게 자기를 조금 깎아내리는 게 오히려 가면증후군에 더 이렇게 부합하는 모습이에요. 또 가면증후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심리장애들은 딱 한 번 상담하고 나서 당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은별이를 상담했던 그 선생님이 그냥 상담 딱 한 번 하고 나서 하윤철한테 가가지고 은별이 구라치고 있어, 은별이 가면증후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딱 한 번 봤는데 은별이가 구라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 독심술 못 쓴다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론 심리검사를 미리 해보고 이런 걸 토대로 얘가 얘기하는 게 조금 이렇게 상반돼, 그러면은 이거 구란가? 심리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아니라고 그러네?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도 확신적으로 막 이거 구라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신나게 깠으니까 이제 칭찬도 해봐야겠죠. 펜트하우스는 왜 재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재밌는 드라마예요. 제가 사랑이 식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도파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도파민은 흥분이 되는 상황 자체에서 이렇게 분출이 되기보다는 흥분이 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출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기보다는 월급을 받을 걸 기대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기대를 굉장히 잘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도파민을 많이 분출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수련이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 천서진은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시키면서 도파민을 이렇게 뿜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보통 드라마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펜트하우스의 특징은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드라마 한 회에서 반전 하나만 나와도 도파민이 뿜뿜 하고 나오는데 펜트하우스는 한 회에 반전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죠. 전개가 빨라서. 그러면은 다른 드라마에선 도파민이 뿜뿜 하고 나올 걸 펜트하우스에는 막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수를 하겠거니 뭐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도파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 다른 난관에 부딪혀서 복수에 실패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도파민은 안 나오겠죠. 여기는 조금 우리가 루즈하다고 느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좀 있으면 하나만에 바로 이제 해결이 딱 되면서 다시 또 기대를 막 시키죠. 그러면 이 기대를 하면서 도파민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회에서 도파민 파티를 여러 번 하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죠. 저도 도파민의 노예라서 굉장히 재밌게 본 거예요. 아직 시즌 1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시즌 2 기다리잖아요. 노예라서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펜트하우스의 심리학적 오류와 매력의 이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펜트하우스만큼은 아니지만 재밌었죠? 저도 드라마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리뷰해 본 적이 처음인데 재밌네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심각한 진지 빠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유용하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유용하니까 봐주세요.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